쾅, 쾅, 쾅. 새벽 3시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아랫집 새댁이 창백한 얼굴로 제 팔을 밖으로 끌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빨리 집에서 나가셔야 돼요. 빨리요. 아니, 뭔 일이야? 이 새벽에. 설명은 나중에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신발도 못 신은 채 아랫집 새댁의 손에 질질 끌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랫집 새댁의 비명과도 같은 그 외침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이화자라고 합니다. 남편 보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혼자 지내는 것도 익숙해졌고 자식도 장가 보냈으니 노후가 좀 조용하고 편안하겠다 싶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문 두드리는 소리, 바로 그 소리 때문에 제 조용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 70대 후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날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날 새벽 3시였습니다. 누가 현관문을 쿵, 쿵, 쿵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이 밤중에 누군가 싶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나가는데 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유진이에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래층에 사는 새댁 유진이었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었더니 유진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요. 유진이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유진아, 갑자기 왜 그래? 너무 놀란 제가 영문을 몰라 묻자 유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가스 냄새요. 제가 잠깐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일어났는데 글쎄 천장에서 가스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할머니 댁에서 새는 것 같아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뭐? 가스 냄새라고? 아이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아무 냄새도 못 맡았는데. 제가 어리둥절해서 집안을 살피려는데 바로 뒤에서 유진이 남편 재혁이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어요. 재혁이가 숨이 턱까지 차서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아이고, 그럼 내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제가 너무 당황해서 혹시나 어디에 불이 붙었나 싶어 집안을 돌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재혁이가 제 팔을 단단히 잡으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일단 피하셔야 해요. 유진이도 제 반대쪽 팔을 잡고 비상계단이 있는 뒷문 쪽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두 젊은 부부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얼굴을 스치더군요. 재혁이가 저를 건물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선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전에 119에는 신고해뒀어요. 그리고 쉴 틈도 없이 바로 가스회사에도 전화를 걸더군요. 그 사이 유진이가 제 옆에 꼭 붙어서서 놀란 제 등을 계속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다리 떨리시는 것 봐. 응, 괜찮아. 아이고, 근데 정말로 가스가 그렇게 심하게 새고 있었어?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저희 집 천장에서 냄새가 너무 독하게 나서
자다가 깬 남편도 금방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둘이 너무 놀라서 바로 뛰어 올라왔어요. 유진이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방관들이 도착해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가 소방관들에게 다가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3층 할머니 댁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층에 사는데 천장으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내려와서 연락했어요. 소방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테니 절대 가까이 오지 마시고 여기서 대기하세요.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건물 안에서 끔찍한 굉음이 들렸어요. 아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아, 어머나, 방금 저게 무슨 소리야?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유진이의 팔을 부서져라 붙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유진이가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유진이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집 주방 쪽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펑 하고 치솟았습니다. 삽시간에 검은 연기가 하늘로 맹렬하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집 어떻게 다 탔네, 다 탔어. 제가 넋을 잃고 중얼거리자 재혁이가 저를 일으켜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집이야 어쨌든 할머니는 무사하시잖아요. 다행히 몸은 안 다치셨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집은 나중에 고치면 돼요.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켜보던 저는 힘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은 다행히 30분쯤 지나서야 완전히 잡혔어요. 소방관 한 명이 땀을 닦으며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폭발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3층 댁은 화재로 내부가 많이 손상됐고 2층 천장도 일부 무너졌습니다. 소화 작업 때문에 물 피해도 좀 있고요. 유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집도요? 네, 아무래도 소화 작업을 하면서 물을 많이 썼거든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두 집 모두 출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방관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때 마침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소방관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장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이 댁 주인분이 누구십니까? 경찰관 한 명이 수첩을 들고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일단 초기 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관님 말씀으로는 가스밸브 쪽에서 좀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상한 흔적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놀란 재혁이가 저 대신 물었습니다. 네, 밸브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 같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장이 나거나 오래돼서 생 게 아니라는 거죠. 경찰관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인위적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군가 일부러 제 집 가스 밸브를 건드렸다는 말인가요? 저는 순간 한 달 전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사실 그날 저녁부터 준호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준호는 며느리 현주와 함께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준호가 뜬금없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혼자 지내는 거 솔직히 힘들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 밥 잘 챙겨 먹고 잘 살고 있어. 너희 아빠 가고 혼자 산 게 몇 년째인데 새삼스럽게. 저는 핀잔을 주며 반찬을 준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젠 나이가 있으시니까 관절도 안 좋다면서 요즘은 말이야. 정말 좋은 요양시설들이 얼마나 많은데. 준호가 슬그머니 가방에서 웬 두툼한 팸플릿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놓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 엄마, 일단 화부터 내지 말고 이것 좀 봐.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라니까? 여기 사진 좀 봐요. 완전 호텔 같지 않아? 간호사들이 24시간 붙어서 다 챙겨주고 그런단 말이야. 옆에 있던 며느리 현주가 팸플릿을 쫙 펼쳐 보이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자니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치워. 나 안 봐. 나는 여기서,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고, 네 아빠랑 살던 우리 집이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집 좀 그만 부려. 혼자 사시면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다 밤에 갑자기 넘어지시거나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걱정 붙들어 매. 나 아직 그렇게 안 늙었어. 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해. 그러니까 그런데 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다시는 그딴 말 꺼내지도 마. 저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현주가 준호를 힐끗 보더니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며 제 눈치를 살살 봤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어머님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신대요. 친구분들도 사귀시고. 현주야, 내가 아까 한 말 못 알아들었니? 나는 이 집에서 살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집 놔두고 내가 왜 그런 데를 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이 집 구석구석에 남은 남편의 흔적을 느끼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준호의 태도가 그날을 기점으로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예전에 알던 그 착하고 순하던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현주는 노골적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그 즈음 아래층에 젊은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젊은 여자와 남자가 이사떡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랫집 2층에 오늘 이사 왔어요.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백유진이라고 하고 이쪽은 제 남편 송재혁이에요. 유진이가 떡 상자를 내밀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재혁이도 고개를 꾸벅 숙이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이사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들어와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인사만 얼른 드리려고요. 혹시라도 지내시다가 시끄럽거나 불편한 일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간호학과를 나와서요. 혹시 몸이 편찮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유진이가 어찌나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지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 건물 CCTV 시스템이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개선 방법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재혁이가 듬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둘이 참 착하고 예쁘네.
저는 두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모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로도 유진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만들었다며 가져다 주곤 했어요. 저는 살가운 유진이 덕분에 외로움이 조금씩 덜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관이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댁을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낯선 사람이라든지. 글쎄요, 낯선 사람은 없었고, 아들이 가끔 오고 며느리도 오고, 저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속에서는 무언가 차갑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사고가 난 다음 날 저희는 꼼짝없이 근처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곧 형사 한 명이 모텔로 찾아와 저희에게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아무래도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가스밸브가 고의로 조작된 흔적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밸브를 열어놓고 도망간 겁니다. 형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재혁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형사님, 실례지만 제가 건물 CCTV 시스템을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제 직업이 IT 보안 전문가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재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 그래 주시면 저희야 고맙죠. 마침 저희도 영상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형사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이는 바로 노트북을 챙겨 들고 형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와 유진이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모텔방에 남아 기다렸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재혁이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무래도 영상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재혁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뭘 찾았어? 재혁아, 어서 말해봐.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사고 당일 새벽 1시쯤 웬 수상한 남자가 할머니 댁으로 올라가는 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에 아주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재혁이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 사람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형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사님, 이 부분 좀 보세요. 영상을 최대한 확대해 보니까 이 남자가 가방에서 공구 같은 걸 꺼내는 게 보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예요. 재혁이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남자가 시커먼 무언가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할머니를 노린 게 분명해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할머니가 갈등이 있었거나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형사가 수첩을 꺼내 들고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요양병원 팸플릿을 내밀던 준호와 현주의 그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실은 저희 아들이 요즘 저더러 자꾸 요양병원에 들어가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이요? 혹시 연락처를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아, 그리고 형사님, 잠깐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혁이가 노트북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주일 전 영상까지 싹 다 복구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아까 그 수상한 남자가 그때도 이 건물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공동현관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재혁이가 다른 날짜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어떤 여자 한 명이 공동현관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는?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며느리 현주예요. 틀림없어요. 유진이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네요. 아이고,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남자 얼굴은 정확히 식별이 안 되지만 아까 그 남자랑 체형이 비슷합니다. 형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영상도 당장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드님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형사가 재혁이의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설마 내 아들 준호가 나를? 아니겠지, 아닐 거야.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아? 거기 집에 무슨 일 있었다며? 가스 사고 났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아주 급하게 들렸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가 어떻게 알아? 아침 뉴스에 나왔어. 엄마 사는 그 건물에서 가스 사고 크게 났다고. 엄마 집 맞지? 거기.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나 괜찮아. 아랫집 유진이 부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어쨌든 살았어. 아, 다행이다. 진짜 정말 다행이야. 준호가 안도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너 곧 경찰이 찾을지도 몰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경찰이 날 왜 찾아? 내가 뭘?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주가 일주일 전에 우리 건물 공동현관에서 웬 낯선 남자 만나는 거 CCTV에 다 찍혔더라. 그건 부동산 중개인이었어. 엄마 집 근처에 우리도 집 알아보려고 만난 거였어. 엄마, 지금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니긴 뭘 아냐? 그랬으면 현주가 거기 찍혔더라도 의심하지 말았어야지. 준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럭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부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마 경찰서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형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방금 전 현주 씨와 아드님 조사를 마쳤는데요. 며느님 되시는 현주 씨는 그날 만난 사람이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집을 알아보러 온 거라고요. 그럼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의심은 가지만 저희도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 CCTV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남자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으로선 두 분을 계속 붙잡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형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조사는 진행할 겁니다. 형사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사흘이 더 지났어요.
집은 엉망이 되었는데 당장 갈 곳은 없고 모텔 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유진이가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어차피 저희 집도 천장 무너지고 물바다가 돼서 당분간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된 거. 저희랑 그냥 월세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같이 지내시는 게 어때요? 아이고, 유진아, 내가 어떻게 그러니? 너희 신혼부부한테 안 그래도 신세 많이 졌는데. 저는 미안한 마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도 어차피 임시 거처가 꼭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지내면 월세 비용도 아끼고 또 할머니 혼자 두는 것보다 저희가 100번 마음이 편하죠. 덜 외로우시잖아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저는 이 착한 아이들의 마음에 너무 고마워서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근처에 작은 투룸을 구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유진이 부부가 큰 방을 쓰기로 했죠. 유진이는 정말이지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국을 끓여주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챙겨줬어요. 유진아, 정말 고맙다. 너희 아니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니? 이 신세를 내가 뭘로 다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말했어요. 에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기운 내셔야 해요. 유진이가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진이의 눈가에 어두운 그늘이 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재혁이는 낮이면 거실 책상에 앉아 밥도 잊은 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저는 재혁이가 그날의 추가 증거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죠. 재혁아, 밥은 먹고 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쉬엄쉬엄 해. 제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그 범인놈들 제 손으로 찾아낼 거예요. 재혁이가 핏기 없는 피곤한 얼굴로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저는 이 착한 부부에게서 어딘가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저를 힐끗 볼 때마다 이유 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어요. 그러면 재혁이가 그런 유진이를 말없이 다가와 조용히 안아주곤 했습니다. 유진아, 너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나 때문에 너희까지 고생이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유진이가 급하게 눈물을 쓱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유진이가 마음이 여려서 저를 동정하느라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셋이 둘러앉아 겨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재혁이가 갑자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헛기침이 아니라 가슴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듯한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콜록, 콜록. 여보 괜찮아? 또 그래? 유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유진이가 황급히 방으로 뛰어가더니 서랍에서 약병과 물을 가져왔어요. 아이고, 재혁아. 괜찮아? 체한 거니? 제가 놀라서 재혁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물었습니다. 콜록.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냥 목에 뭐가 걸렸나 봐요. 유진이가 건넨 약을 재혁이가 삼키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재혁이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혁이가 어딘가 많이 아픈 게 아닌가 덜컥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차마 꼬치꼬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제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애쓰고 있는데 바로 그때 얇은 벽 너머로 유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할머니 들으셔. 조용히 해. 응? 재혁이가 유진이를 달래는 애써 침착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 유진이가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대체 이 착한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애써 눈을 감고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저를 내다 버리려던 아들 준호 때문에, 그리고 저를 구해줬지만 비밀을 안고 있는 듯한 유진이 부부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유진이네 부부와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롭던 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진이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더니 갑자기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 한 명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최순희 씨?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제 앞에 선 그 여자 순이가 역시 저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화자 씨 맞으시죠? 순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는 저와 순이 사이에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유진이가 황급히 저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분 제 엄마예요. 유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아, 그럼 네가. 저는 입술을 격렬하게 떨며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선 앉으세요. 거실로 가요.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유진이가 제 팔을 붙잡고 저를 소파 쪽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겨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도 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머니,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교통사고 가해자의 아내라는 거요.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그럼 너는 혹시 그때 그 아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당시 6살이었어요. 제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던 날을 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다 기억해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30년 전 그 지옥 같던 날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제 남편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어요. 제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말려도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끔찍한 사고가 났죠. 남편의 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상대편 차의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남편과 저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어 당시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밤새 울며 상의한 끝에 저희는 그 집에 남겨진 어린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이라도 돕기로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신원을 철저히 숨긴 채 익명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금까지 보낸 날 남편이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이 아이도 어엿하게 자라서 새 출발을 하는구나. 그 말을 하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마음의 죗값은 다 치르지 못했다고 말했었어요. 이화자 씨,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매달 보내주신 그 돈으로 제가 저희 유진이 겨우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입학금까지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에 또 울었습니다. 순이가 손수건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익명으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혹시나 해서 은행에 가서 그간의 송금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은행 직원의 실수였는지 어찌된 일인지 송금인 이름 일부가 노출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이화자 씨인 남편분이 계속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거요. 순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평생 용서 못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유진이가 제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할머니랑 할아버님께서 그동안 저희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셨을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사 온 거예요. 할머니 혼자 사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든 이웃으로서 지내면서 할아버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어요. 유진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진심에 저도 그만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순이도 그런 저희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을 누군가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쾅, 쾅. 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 나 준호야. 엄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제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재혁이가 제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왜 대답이 없어? 내가 데리러 왔다고.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준호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랑 안 갈 거야. 제발 그냥 돌아가. 제가 문 너머로 애원하듯 외쳤어요. 어머님, 문 여세요. 저희가 모시러 왔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집에 숨어 계실 거예요? 바로 뒤에서 며느리 현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투에는 노골적으로 저를 협박하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지금 당장 두 분 다 여기서 물러나세요. 그러지 않으면 주거 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재혁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경찰? 지금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가 우리 엄마 모시러 왔다는데 네가 뭔데? 준호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어요. 할머니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안 가시면 정말 신고합니다. 재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 오늘은 그냥 물러가지. 하지만 엄마,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그때도 이럴 수 있나 보자고. 준호가 이를 갈 듯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재혁이가 갑자기 제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주무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셔야 해요. 빨리요. 재혁이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재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혹시 몰라서 이 원룸 건물 입구랑 복도에 임시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방금 원격으로 확인하다가 준호 씨가 다시 나타나서 건물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걸 발견했어요. 재혁이가 노트북을 들고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옷만 걸친 채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유진이 엄마 순이의 집으로 급히 피신했어요. 재혁이는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원룸 건물의 영상을 계속 지켜봤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재혁이가 갑자기 모니터를 노려보며 벌떡 일어났어요. 저 여자, 현주 씨가 건물에 들어가요. 저쪽 비상구로. 재혁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현주가 검은 옷을 입고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미친,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재혁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화면에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경찰관들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현주가 두 손을 붙잡힌 채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현주 씨가 어젯밤에 설치하려던 게 또 가스 누출 장치였습니다. 타이머까지 달아서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아들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을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 중인데요. 며느님 되시는 현주 씨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드님 준호 씨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아내를 말리려고 따라왔다고 계속 발뺌하고요. 증거는요? 현장에서 잡았으니 이번엔 지난번보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계속 부인하면 48시간 내에 두 사람의 범행 동기나 공모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증거를 찾을게요. 재혁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다짐하듯 말했어요. 재혁이는 그 길로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미친 듯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재혁이가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찾았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준호 씨가 최근 석 달간 온갖 사체 관련 인터넷 카페에 자주 접속했어요. 뭐, 사체라고?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주 씨는 명품 쇼핑한 내역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글로 잔뜩 올렸더라고요. 이걸로 봐서 두 사람 빚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럼 저것들이 그 돈 때문에 나를...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재혁이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건 보험회사 사이트예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민번호로 조회해 봤는데 생명보험이 최근에 12억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리고 그 수혜자가 며느님 앞으로 되어 있고요. 뭐라고? 12억?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네, 원래는 6억 원짜리였는데 한 달 전에 2배로 증액됐어요. 할머니 요양병원 가라고 하던 그 시기랑 정확히 겹쳐요.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돼요. 첫 번째 가스 사고를 일으킨 그 남자, 그 공범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돼요. 재혁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 제가 지금 국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검색하고 있어요. 방화나
폭발물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재혁이가 화면을 미친 듯이 넘기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맞죠? CCTV에 나왔던 사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세상에, 준호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에 버젓이 있네요. 재혁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준호가 짜고? 네, 틀림없어요. 주소도 찾았습니다. 제가 당장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 볼게요. 재혁이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 여보, 위험해. 당신 미쳤어? 유진이가 재혁이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괜찮아. 유진아, 나 싸움 잘해. 그리고 직접 대면은 안 할 거야. 몰래 증거만 수집하고 바로 올게. 재혁이가 유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재혁아, 제발 가지 마라.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48시간 내에 이 증거를 경찰에 넘겨야 해요. 저 믿으세요. 재혁이가 급하게 외투를 입었습니다. 재혁이는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와 유진이는 불안에 떨며 지옥 같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5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재혁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혁이의 얼굴이 아까보다 훨씬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유진이가 울면서 달려가 재혁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그리고 증거 찾았어. 재혁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 자식이 술집에서 친구한테 자랑하더라고. 현주 씨한테 200만 원인가 받고 가스밸브 열어놓는 쉬운 일 했다고. 재혁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술집 소음과 함께 들렸어요. 준호 마누라한테 200 받았잖아. 그냥 그 늙은이 집 가서 가스밸브만 살짝 열어놓으면 되는 거였는데 완전 꿀이었지. 저는 그 끔찍한 목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됐어. 이제 이걸 경찰에. 재혁이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하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차려.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정신없이 구급차를 타고 재혁이를 병원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재혁이를 검사하는 동안 저희는 밖에서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유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진이가 상담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유진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나오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아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제가 놀라서 유진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물었어요. 할머니, 재혁이 오빠가 췌장암 말기래요. 유진이가 거의 실신할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한테 청혼하기 바로 직전에 알게 됐는데 자기가 짐이 될까봐 그걸 숨겼대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유진이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유진아,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진단받은 건 결혼 후에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악화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래? 어떡한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대요. 지금처럼 무리하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다고. 유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할머니를 돕는 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선행이라고. 제가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동시에 할머니를 저 위험한 것들한테서 벗어나도록 돕는 게
그게 자기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의미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유진이가 울부짖으며 말하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겨우 재혁이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재혁이의 손을 꼭 잡고 간청했어요. 재혁아, 다 들었어. 네 몸이 더 중요하잖아. 제발 그만해.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정말 이 일만큼은 제 손으로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재혁이가 파리한 얼굴로 약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이도 놀라서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재혁이의 병실에 모여 앉아 더 늦기 전에 이 끔찍한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사흘 후 재혁이가 고집을 부려 퇴원했습니다. 재혁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쉬지 않고 계속 증거를 분석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문득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재혁아, 유진아, 내가 독사 같은 그 현주한테 직접 전화해 볼게. 제가 말하자 다들 놀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현주의 번호를 눌렀어요. 현주야, 나다.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 너희랑 더 이상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 제가 일부러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변호사 통해서 재산 분할 합의서 초안을 만들었어. 네, 합의서요? 현주의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시끄럽게 경찰서 오가고 싶지 않아. 조용한 데서 만나서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경찰이나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데려갈게. 약속한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현주에게서 만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만남 당일 저는 옷 안쪽에 재혁이가 준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재혁이와 유진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카페 근처 차 안에서 대기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현주가 누가 봐도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어요? 현주가 아주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말하더군요. 그래서 합의서는요? 얼른 보여주세요. 현주가 아주 급하다는 듯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래, 여기 있다. 현금 3억 원하고 지금 사는 집 명의를 네 앞으로 주는 걸로 했어. 이제 이걸로 우리 정말 모든 걸 끝내자. 제가 서류를 건넸어요. 잠깐만요. 이게 전부라고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생명보험금은요? 현주가 서류를 탁 치며 따졌습니다. 식명보험금? 내가 죽으면 당연히 준호한테 가는 건데 나도 모르게 수익자를 네 이름으로 바꿨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수익자를 준호 이름으로 변경해 놓은 건데 뭐가 잘못됐니? 제가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물었어요. 어머님, 아직도 모르셨어요? 그것도 다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답답한 준호 오빠 설득해서 수혜자 저로 변경하고 보험금도 꼴랑 6억이 뭐예요? 12억으로 제가 증액했다고요. 현주가 뭐가 그리 잘났는지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뭐, 그걸 네가 다 했다고? 그럼요. 원래는 어머님이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길 기다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정정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현주가 저를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그 가스까지 터뜨린 거야? 네가. 아우, 그 멍청한 놈이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실패했잖아요. 돈만 받아먹고. 안 그래도 그날 아랫집 유진이네도 싹 다 함께 제거할 생각이었어요. 목격자나 증인이 없어야 완벽한 사고로 보일 거잖아요. 안 그래요? 현주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이 녹음기에 똑똑히 담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주야, 이제 그만 말해도 된다. 경찰이 곧 여기로 올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현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짓거린 말, 여기 전부 다 녹음됐어. 제가 녹음기를 꺼내 보이자 현주의 얼굴이 그야말로 새하얗게 질렸어요. 현주가 가방을 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카페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현주 씨 체포합니다. 곧이어 준호도 회사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주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과 재혁이가 그동안 목숨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 합쳐져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간의 일들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법정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만 현주는 마지막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반성하지 않았어요. 방청석에는 웬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주의 친언니인 서효주였습니다. 효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더군요. 피고인 이준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서현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 앞 계단에 힘없이 앉았어요. 유진이와 순이가 말없이 다가와 제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저희 셋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저 멀리서 재혁이가 저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이의 몸은 지난 6개월간 더욱 약해져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서 있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 네 사람은 순이의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우리. 유진이가 제게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응, 그래, 유진아. 이제야말로 우리 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재혁이가 힘들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재혁아. 내가 무슨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우리 모두를 살린 거야. 저는 재혁이의 앙상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희망을 나눴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재로 손상된 집 대신 보험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고 고맙게도 유진이 부부도 저를 따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얻었어요. 할머니, 저희 바로 할머니 옆동이에요. 이제 매일매일 볼 수 있겠어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 그래. 아이고, 잘 됐네. 저희는 매일 저녁 한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진이 엄마 순이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오늘 반찬 많이 만들어 왔어. 다 같이 먹자. 순이가 반찬통을 들고 오며 말했어요. 저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재혁이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혁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재혁이가 숟가락을 들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재혁이가 좋아하니까 내가 매일 끓여줄게. 저는 재혁이의 그릇에 국을 더 담아줬습니다. 여보, 밥 다 먹었으면 이제 약 먹어야지. 유진이가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알았어, 먹을게.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면 저희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재혁이는 휠체어에 앉아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유진아, 거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재혁이가 휴대폰을 들며 말했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 팔 아프잖아.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사진 안 찍으면 아깝잖아. 재혁이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들 모아서 앨범 만들 거야. 유진이한테 선물하고 싶어. 재혁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저희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는 거 어때? 독거노인분들 도와드리면 좋잖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재혁이가 말했어요. 여보, 무리하면 안 돼.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 같이 가자. 재혁이가 유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 복지관에서 식사 준비와 말벗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저희에게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재혁이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통증도 늘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혁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재혁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유진이는 밤낮으로 재혁이를 간호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재혁이를 돌봤습니다. 재혁이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저희 앞에서는 여전히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유진아, 내가 떠나도 할머니랑 함께 잘 살아. 약속해. 재혁이가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안 떠나. 그런 말하지 마. 유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유진이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제가 없어도 유진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재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라.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준호 씨 말인데요. 언젠가는 준호 씨도 진심으로 뉘우칠 날이 올 거예요.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할머니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고맙구나, 재혁아. 저는 재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재혁이의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유진이는 재혁이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순이와 저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재혁이의 마지막을 함께 했어요. 어느 이른 아침 재혁이는 유진이의 손을 꼭 쥔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여보, 여보. 유진이가 재혁이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안아줬어요. 저희는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재혁이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유진이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관 앞에 섰을 때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저와 순이가 유진이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재혁이의 대학 동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재혁이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유진이의 방문 앞에 식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유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유진이의 손에는 재혁이가 만들어준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진아, 이리 와서 앉아. 저는 유진이를 소파로 이끌어 함께 앨범을 봤어요. 이때가 우리 공원에서 찍었던 날이네. 제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재혁이 오빠가 이렇게 웃고 있었네요. 유진이가 사진 속 재혁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유진아, 재혁이는 분명 네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길 바랄 거야. 제가 유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네, 할머니 알아요. 유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저희에게 다가와
저희 두 사람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 과거의 아픔은 다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우리 셋이 함께 힘내자. 네, 엄마. 유진이가 순이의 품에 안겨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혹시나 싶어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제 아들 준호의 편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여는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제 아들 준호의 편지였어요. 엄마, 저는 이곳에서 제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매일같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혁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교도소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받으며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아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 부디 조심하세요. 현주가 여기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 언니라는 서효주를 통해서 바깥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교도관에게 몰래 말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안 됐어요. 제발 몸 조심하세요. 제가 심각한 얼굴로 편지를 읽고 있는데 마침 유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편지세요?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준호한테서 왔어. 현주 언니 서효주가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야. 제가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독사처럼 노려보던 그 여자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진짜일까요? 유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 여자의 그 차가운 눈빛, 나도 똑똑히 기억해.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 저는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준호의 그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고지곳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말로 이상하고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댁에 낯선 손님 오신 적 있으세요? 어제 오늘 웬 수상한 남자가 모자 푹 눌러쓰고 댁 근처 복도에서 계속 배회하는 걸 봤어요. 인상착의가 영 좋지 않아서요.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없는데요. 누굴 찾아온 걸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일단 저희도 주시하고 CCTV도 확인해 볼 테니까요. 할머니도 문단속 잘하세요. 경비원이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병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저 오늘 누가 계속 따라온 것 같아요. 유진이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똑똑히 말해봐.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요. 병원까지 계속 검은색 차 한 대가 제 뒤를 바짝 따라붙었어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퇴근할 때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왔는데도 그 차가 계속 따라왔어요. 유진이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순이의 집 앞에도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순이가 울먹이며 전화를 했어요. 화자씨,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문도 못 열겠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누가 빨간색 레커로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끔찍한 말들을 잔뜩 써놨어.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순이 씨,
당장 112에 신고해요. 어서요.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그간의 일들을 모두 모아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현주의 언니 서효주를 불러 조사했어요. 며칠 후 담당 형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서효주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동생과는 이미 인연을 끊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유진 씨를 따라다닌 차도 조회해 보니 안타깝게도 대포차였습니다. 지금으로선 저희도 증거가 없어서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형사가 아주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그럼 어떡해요? 저렇게 대놓고 협박을 하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냥 풀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불안해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조심하시고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지체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저희도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사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적막한 집안을 깨고 요란하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가 이 여자야? 수화기 너머로 아주 차갑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이름을? 제가 물었어요. 네가 그 지옥 구덩이로 쳐넣은 내 동생, 현주 언니 서효주다. 그 여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너는 아주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줄 알았어?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각오해. 이제 시작이니까. 네 옆에 딱 붙어 있는 그 백유진이랑 너랑 붙어 다니는 최순이도 다들 두고 봐. 효주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누구 전화예요? 유진이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여자 서효주였어. 우리한테 각오하라고 협박 전화를 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순이도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이것들 봐라. 우리 집이랑 할머니 집 복도에 CCTV도 추가로 설치하자. 돈이 문제가 아니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외출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셋이 함께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은 유진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1시간이 넘도록 유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이나 신호가 가고 나서야 유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 방금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웬 낯선 남자 2명이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유진이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그래서 지금 어디야? 병원 응급실이에요. 마침 지나가던 경비원 아저씨랑 야간 근무같이 끝낸 동료 간호사들이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도와줘서 겨우 벗어났어요. 경찰도 지금 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저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담요를 두른 채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제가 달려가 유진이를 와락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유진이가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범인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유진 씨가 차량 번호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조회해 보니 이번에는 대포차가 아니었어요. 서효주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납치 시도였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 악마 같은 여자 좀 빨리 잡아주세요. 이러다 우리 유진이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제가 형사의 팔을 붙잡고 간청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가 약속했습니다. 유진이는 결국 병가를 냈어요. 저는 유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긴급 면회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왠지 준호가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나 준호 좀 만나고 올게.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한데.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왠지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준호가 나타났어요. 그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보자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서효주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냈어요. 현주가 자기 언니한테 몰래 보낸 편지를 제가 담당 교도관님을 설득해서 몰래 복사했어요. 준호가 품 안에서 편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 서효주가 자주 가는 장소랑 은신처, 그리고 돈 대주는 거래처 정보가 다 있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준호의 눈빛이 돈에 미쳐있던 예전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지른 끔찍한 일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더 위험해진 것 같아요. 제가 다 망쳤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교도소에서 상담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나가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은 서효주부터 잡아야 해요. 저는 준호가 건넨 편지 사본을 받아 품에 꼭 넣었습니다. 알았어. 너도 조심해서 지내.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교도소를 나와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에게 준호가 준 결정적인 정보를 전달했어요. 할머니, 이 정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정도면 서효주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호가 정말 변한 걸까요? 재혁이의 마지막 말처럼 언젠가는 제가 진정으로 준호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2주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 드디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서효주, 그 여자 체포했습니다. 형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잡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어요. 준호 씨가 준 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위조 신분증이랑 해외로 도망가려던 항공권, 그리고 할머니 댁을 몰래 감시하며 찍은 사진들도 전부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끝난 건가요? 네, 함께 있던 공범들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아, 순희 씨, 그 여자 잡았대. 서효주 잡혔대. 정말요? 할머니, 다행이에요. 정말. 유진이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유진이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효주의 재판이 열렸어요. 저희 셋은 방청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서효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서효주는 도끼만 남은 얼굴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 화자 씨, 유진아. 순이가 저희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흑. 유진이가 애써 참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다시 교도소로 준호를 면회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와 순이도 제 손을 잡고 함께 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준호가 나타났어요. 준호는 저희 셋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나뿐인 엄마를. 준호가 말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마이크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오빠. 유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유진 씨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를 해치려 한 건 평생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호 오빠가 마지막에 저희를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 한다면 기회는 있을 거예요. 유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어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 남편을 사고로 잃었어. 그리고 그 증오를 평생 품고 살았지. 그런데 그렇게 증오해보니 알겠더라. 그 증오는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고 해칠 뿐이더구나. 네가 여기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너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문득 재혁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했던 그 마지막 말이요. 준호야, 나는 솔직히 지금 당장 네 죗값을 전부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죗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후에 오늘 맹세한 것처럼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주 오랜 시간 저에게 보여준다면 그때는 엄마도 생각해 볼게. 제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나가면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준호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먹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저희 셋은 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재혁이 오빠가 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지금 분명 웃고 있을 거예요.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재혁이가 다 보고 있겠지.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재혁이의 사진 앞에 예쁜 꽃을 놓아두었습니다. 재혁아, 고맙다. 네 덕분에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됐어. 네가 우리 모두를 도와줘서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제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잘 살게. 할머니랑 우리 엄마랑 셋이서 당신 목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게 지켜봐줘. 유진이가 사진에 대고 환하게 말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드디어 병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소소한 취미 생활을 다시 즐기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시장 근처에서 그토록 원하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매일 저녁 한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혁이의 빈자리가 가끔 느껴져 가슴이 시큰했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서로를 더 보듬고 위로했어요. 주말이면 약속했던 대로 복지관에 나가 자원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오셨네요. 어서 와요. 얼마나 기다렸다고. 복지관의 독거노인 한 분이 저희 손을 반갑게 잡으셨어요. 할머니, 오늘 저희가 맛있는 거 잔뜩 준비했어요. 유진이가 따뜻한 음식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매주 찾아와 주니 덕분에 외롭지가 않아요.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관 관계자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유진 씨, 순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이 이렇게 꾸준히 와주신 덕분에 요즘 저희 복지관에 봉사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관계자가 고마워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도움이 된다니 기뻐요. 저는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저희처럼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요. 그런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유진이는 병원에서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을 더 세심하게 돌봐줬어요.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님 덕분에 제 남편이 다시 일어설 힘을 내고 있어요. 어떤 환자 가족이 유진이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이는 반찬 가게에서 장사가 끝날 때쯤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남은 반찬을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아이고, 순이 씨, 그렇게 다 퍼주시면 장사 뭐가 남아요. 이웃 가게 주인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분들이 이거 드시고 기뻐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순이의 마음이 소문이 났는지 순이의 가게는 오히려 더욱 번창했어요. 저희 셋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재혁이가 남기고 간 선한 마음을 나누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불던 가을날이었어요. 저희 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이제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식탁에 앉으세요. 아침 드셔야죠. 유진이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할머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글쎄,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유진이 장하다. 정말 축하해. 저는 너무 기뻐서 유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재혁이 오빠도 지금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유진이가 잠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편 아들 준호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보낸 편지를 조용히 읽어보았어요. 엄마, 저는 이곳 교도소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출소하는 날이 온다면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평생을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편지에는 준호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만히 접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와 달리 현주는 여전히 조금의 반성도 없이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혁이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셋은 하얀 국화꽃을 사들고 재혁이가 잠든 묘소를 찾아갔어요. 재혁아, 우리 왔어. 유진이가 묘비 앞을 깨끗이 닦으며 꽃을 놓았습니다. 재혁아, 보고 있니? 우리 유진이가 글쎄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했다네. 정말 장하지? 제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랑 우리 엄마가 옆에 꼭 붙어 계셔서 나 하나도 외롭지 않아. 편히 쉬어. 유진이가 재혁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희 셋은 도란도란 웃으며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물을 나누는데 마침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솜니불처럼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재혁이의 사진이 그런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엄마. 유진이가 숟가락을 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응? 왜 그래? 유진아, 무슨 생각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요, 내년에는 우리 복지관 자원봉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처럼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유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제안했습니다. 어머, 유진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순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가게에서 음식은 빵빵하게 지원해야지.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면 좋잖아.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아픔이 그냥 흉터로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아픈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쵸? 재혁이 오빠도 분명 하늘에서 엄청 기뻐할 거예요. 유진이가 재혁이의 사진을 보며 환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장 다음 주에 복지관에 가서 관장님이랑 상의해보자. 네, 할머니. 유진이와 순이가 씩씩하게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의 끔찍한 사고로 시작된 이 모든 비극이 돌고 돌아 결국 저희 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유진이와 순이는 이제 제 피부치보다 더 소중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혁이가 남기고 간 그 따뜻한 사랑이 저희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었죠. 창밖의 눈은 밤새도록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로웠어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불안함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유진이와 순이가 든든하게 있었고 재혁이가 저 높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들 준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거라는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주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30년 전에 그 지독한 아픔이 이제는 저희 안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증오가 아닌 용서로, 사무치는 외로움이 아닌 든든한 가족으로 말이죠. 저희는 그렇게 혈연을 넘어선 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재혁이가 저희에게 남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풀지 못한 상처나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그 짐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니까요. 재혁이가 남긴 사랑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